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신유리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2년의 성과 과제라는 그런 건데요. 제가 한 15분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11분이니까 정확하게 26분까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칭찬부터 좀 해야겠죠. 2년 동안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겠지만 저는 잘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성과라고 봤을 때에는 전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선거를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측면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돈을 많이 푸는데 현 정권은 그렇게 돈 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건전 재정 기조를 선거 때에도 유지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것이 지금의 고물가의 전체적인 이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그 유동성을 좀 많이 확대를 시켰는데 현재에 있어서의 고물가와 완전하게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일 현 정권이 선거 때 건전 재정마저 포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돈을 풀었다면 제가 볼 때에는 그 미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저는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육, 노동, 연금 개혁에 대한 노력이 일단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성과가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성과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일단은 이 노동 개혁에 있어서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제로 과격한 노조들의 행위에 대한 법치 차원의 제도적인 대응을 계속 그 스탠스로 유지했다라는 측면은 좀 굉장히 높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연금 개혁은 논의 중인데 어쨌든 연금 개혁을 역대 정권 문재인 정권을 제외하고는 다 한 번씩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도 역시 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좀 손을 대려고 한다는 그러한 것들. 솔직히 이것도 표 떨어지는 거거든요. 선거철에 돈 안 쓰는 거나 이거 다 표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고 봅니다. 제가 세 번째 이게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정치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정치적 팬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팬덤이 이 정치 활성화를 하고 뭐 사람들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팬덤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악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정치를 굉장히 감성화시킵니다. 이게요, 정치는 물론 정치가 감성을 제외하고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학에서 정치적 효능감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신뢰라든지 아니면 정치정보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 50% 정도는 감정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요소가 50% 이상 가게 대두가 되면 저는 사실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거학의 대결구도 정치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는 권력적 현상입니다. 근데 왜 정치인들이 국민이 입에 달고 살지? 그 이유는요. 그래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력적 현상이 정치를 선거 악의 구도로 파악해서 우리가 이겨야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정치는 선거학의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정치는 선거학의 대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팬덤 사실은 전 예능 분야에 팬덤 있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원래 감성적인 감성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팬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도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감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예술 분야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팬덤이 여기 나타난다는 건 문제죠. 여러분 독일의 총리나 수상이 팬덤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일본 기시다 총리가 팬덤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팬덤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을 꼽으라면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두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 다 사실은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SNS와 이 팬덤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정치를 지나치게 극단적인 감성화로 몰고 가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팬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메시지 전달력. 이게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드는 게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분들, 제 사실 대학교 동창들 이렇게 몇 사람 소주 한 잔 사줬거든요.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제일 이 친구들이 문제라고 찝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50분 동안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죠. 이 전후로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물론 저는 대통령의 취지를 인정을 하고 공감합니다. 왜? 제 자신도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거는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근데 왜 그런 국민들 그랬을까? 전 딱 하나라고 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된 담화를 했을 때 거기에 초점은 초점을 어디에 뒀어야 하냐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쪽에 뒀어야 돼요. 국민 불안하죠. 사실 저도 제가 진행하는 YTN 방송 끝에서 거의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마십시오. 그만큼 국민들은 불안해해요.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불안한 거 알겠는데 일단 정부를 믿고 따라달라. 정부가 어떻게든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거에 주안점을 뒀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담화는 뭐였냐면 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 둘째, 우리가 의사 집단이랑 많이 만났다. 이거거든요. 이건 사실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한 담화지 국민 담화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바라는 것, 국민들이 정부에 정말 기대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요. 바로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냐라는 인식이 명확하면 저는 이런 식의 담화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냐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게 사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공감의 중요성이나 뭐 비슷하죠. 그리고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도 앞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게 사실은 뭐 지지율 하락할 수 있어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지지율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3년 차에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3년 차 지지율 치고는 제일 높은 편에 속하는 지지율을 기록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근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하는 게 힘든 게 그때는 딱 하나였었어요. 뭐가 하나였냐면 광우병 문제가 가장 컸어요. 원인이 뚜렷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복합적 원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복합적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객관적인 접근은 첫째, 국민들이 의문시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어떠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절대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둘째,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기 사람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 만들기에 주력해야 되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완전히 됐어요. 그리고 원내대표 역시 그 단독 출마에다가 찬반 투표로 해가지고 친명의 정치인이 원내대표로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임을 할까 말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거기는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좀 달라져야 되고 여권 전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대비 효과를 위해서. 이게요. 자기 사람을 등용하려고 자기 사람을 어떤 자리든 자기 사람이 좀 되기를 바라는 것. 전 이거 어리석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많으실 텐데 정치판에 자기 사람 있습니까? 끝까지 의리 지키고 같이 망해도 같이 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나요? 전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뭐 있을 수는 있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전 UFO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사람이 정치판에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안 치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또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건 자기랑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요. 이 자신의 목표와 여당의 목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23대 총선은 대통령 선거 있고 나가지고 1년도 못 있다가 허니문 시기에 치러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동거정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에 있는 건데 동거정부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는 이원집 정부제죠.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정당 출신일 때 우리가 동거정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나오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대선 있고 한 달 반 후쯤 돼가지고 하원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프랑스는 양원이거든요. 하원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이 얘기는 그 이후엔 동거정부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대통령 선거 직후에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찍었던 유권자들이 대통령에 반대되는 정당 투표는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조절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잘 안 올라요. 예? 대통령 지지율은 잘 안 오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금과 같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20%대로 머문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뭐냐면 야 이거 대선에서 지면 다음번 총선에서 또 진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진다라기보단 나도 잘못하면 떨어진다 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정치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정권을 지지하고 방탄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그런 현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되면 뭐 그런 유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지지율 40%, 50%까지는 뭐하지만 40% 중반 넘으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런 현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지지율 제고를 위한 객관적 상황 파악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어떤 정책이 없어요. 상징적 정책이 없다는 게 뭐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권에는 동반 성장론이라는 게 있었고 공정사회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세웠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 만들어서 노인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리고 박근혜 정부 재정 건전성을 아주 잘 지킨 정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도 잘 지키면서 복지를 해가지고 노인들의 복지도
이것도 올리는 이런 성과를 냈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권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 반은 했어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엔 뭐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알기 쉬운 네이밍을 좀 하고, 예? 어떤 그 상징적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좀 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지금이라도 저는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쇼 비즈니스로의 정치인데요. 여러분 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야, 정치가 쇼하고 뭐 이런 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그렇게 쇼한다고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를 통해서 오히려 확 다가갈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현 정권이 그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고 사실 별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포장을 하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예? 좀 그런 걸 했어야 돼요.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볼 땐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바꾼다면 지난 2년보다는 앞으로의 3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정치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그런 쪽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좀 있으면 뭐 기자회견 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